안녕하세요. 창성대랑의 학생 여러분. 원격 수업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있나요? 선생님, 여러분 잘 믿습니다. 카페에 보니까 한국사 과제 해가지고 성실하게 올리는 사람들은 매일 빠짐없이 올리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안 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카페에 안 올린다고 해서 과제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선생님이 원격 수업 끝나고 오면은 다 그 학습지 하긴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서 수행평가의 태도 점수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강의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필기 열심히 해서 선생님 원격 수업 끝나고 만나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학습지 21 중에서 박정희 정권과 유신 체제와 관련된 내용들 학습지로 우선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잠깐 선생님이 흐름을 좀 끊어가지고 6.25 전쟁을 앞부분에 배우긴 했는데 그 앞전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승만이 이 개헌을 통해서 영구 집권까지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통령까지도 자기 당의 사람들을 뽑으려 하다가 4.19 혁명이 발발이 되면서 하야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섰었고 그 다음 장면 내각이 잠깐 들어섰었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이제 오늘 하는 부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났는 일이라고 해서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고 박정희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이제 박정희를 따르는 세력들, 군대 세력들과 함께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혁명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거, 반공과 그 다음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시기니까 경제를 일으키겠다. 경제 재건을 내밀면서 혁명 공약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군정을 실시를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란 기간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군정을 잠깐 동안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불량배 소탕, 그 다음에 농어촌에 사채 같은 것들을 많이 빌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리법을 만들어가지고 부정축제, 그러니까는 뒤에 검은 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처리한다라고 해서 경제사범들을 많이 잡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는 경제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많이 풀어주게 되면서 결론은 성과는 미미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제 법을 만들게 되는데 정치활동정합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이 금지된 동안에 박정희는 뭘 만드냐면은 자신이 주도가 된 당을 하나 창당을 하게 되죠.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하게 되고 또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말고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중앙정보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정원의 전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군정의 비판적인 정치인과 학생운동 지도자 등을 감시하고 그 다음 비파적인 언론, 신문사 이런 것들을 탄압하는 기관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부장 정도가 되면은 거의 권력의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재작년쯤에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죠. 그게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 그 피살되던 사건을 다룬 거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부장들이라는 게 이제 중앙정보부에 있던 부장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제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경제 재건을 국시로 이제 혁명 공약으로 박정희가 내걸었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학습지 19번에서 얘기했는데 기억나나요? 이거는 박정희 정권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앞에 장면 내각에서부터 경제개발과 관련된 계획들을 추진은 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5차 개헌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은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를 가지고 개헌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 그 다음에 의회는 단원제로 하는 개헌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다 해결을 하면은 군인으로서는 정권에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때 이제 박정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제 군인을 은퇴를 하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대 대선이 실시가 되게 되고 1963년에 후보로 공화당의 박정희와 민정당의 윤보선이 출마를 하게 되는데 결과는 박정희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3공화국이 출범을 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내용은 3공화국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5대 대선의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했던 그것들의 내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국가재건 최고회의 걸 통해서 군정을 실시했다. 5.16 군사정변 다음에 그다음 혁명 공약 이런 것들을 내걸면서 정치계에 등장을 했다. 자기가 군대 쿠데타를 일으킨 거를 합리화하려고 했다. 그 다음 중앙정보부 같은 기관을 만들었고 5차 개헌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기 위한 작업들을 실시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3공화국의 내용들을 보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반공을 제1회 그걸 혁명 공약으로 앞서서 내걸었기 때문에 반공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다. 먼저 경제적 부흥을 일으킨 후에 나중에 통일해야 된다라는 성건설 후 통일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제적으로 재건하는 게 제일 큰 혁명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제 경제 개발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 돈이 없으면 어디서든 이제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나라에는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돈을 끌어올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밖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죠. 투자금을 유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조그만한 나라고 뭔가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나라에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는 바라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는 미국에 돈을 빌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식민지 시기를 지냈던 일본한테 무언가를 받아내는 배상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경제적으로 선생님이 여기에 한일 협정을 넣어놓은 이유는 그래서 이 경제적인 파트에 보통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이제 한일 협정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배경을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배경을 보면 한국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돈 같은 것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미국은 미국이 이 당시에 이제 일본과 한국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공동 안보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동아시아의 이제 공산주의 세력을 소련, 중국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자신이 방어선도 구축해야 되고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다 지기에는 군사적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을 이제 역할을 부각시켜 가지고 미국 자국의 그러니까 자국은 여기서 자국은 미국이죠.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했다라는 거죠. 일본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처음에는 어땠나요? 패망국이고 패전국이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미국이 우선에는 군대 같은 것들을 다 처음에는 없애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냉전 체제가 심화가 되면서 군사도 다시 군사도 재정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냉전 체제가 더 심해지게 되니까 일본이 미국을 앞세워서 동아시아에 방어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죠. 그런 나중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그 전쟁, 그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었던 것들이 많이 극복이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패전국의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들을 극복을 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돈이 많이 있게 되니까 이 돈을 투자할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일본과 다시 국교를 재개한다. 거의 지금 한 40년 가까이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면서 엄청난 수탈을 해갔던 나라와 다시 뭘 맺는다? 뭐 상호 조약을 맺는다? 이런 거면은 국민들의 감정 정서상 되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로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김종필, 우리나라의 대표는 김종필, 그 다음 일본의 대표는 오하라라는 사람이 나와서 거의 이제 합의된 내용이 무상으로 3억을 주고 그 다음 차관 빌려주는 돈 3억 달러를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식민지 소탈을 해갔던 거에 대한 단 뭐 조금의 사과도 없었다라는 내용이고, 이 배상금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거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보상금의 명목이 아니고 뭐냐, 독립축하금이라는 되게 뭐 어이없는 그런 명목의 후원금과 차관금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협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니까 한일 비밀로 만나서 회담이 진행되고, 돈을 지금 그런 식으로 일본에게 받아서 지난 과거를 이제 묻으려 한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1964년 6.3 시위라고 해서 6월 3일 날 박정희 정권이 내었던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저는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 민족적 민족주의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장례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또 뭐 제2의 을사조약이다, 굴욕적인 외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위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때 박정희 정권이 대응한 방식은 전 뭐 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서울시 일대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면서 시위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학생들 위주로 엄청나게 이제 시위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인혁당 사건이라고 해서 인민혁명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시위하는 배후에 북한이 있다. 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학생들이 국가 변란을 기도하면서 지하 조직이 인민혁명당이 뒤에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조작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학생운동을 엄청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혁당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65년 6월 22일 날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여기 있는 무상 3억, 차관 3억 달러. 근데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도 없었고 배상금 명목도 아니고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일본 그 식민지 시대에 피해를 받은 개개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은 이제 국가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돈을 줬기 때문에 너희 한국에서는 이 돈을 너희 나라에 피해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배상을 하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본 국가 자체 내에서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청구권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이나 징병, 파견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조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였던 것이 뭐냐? 바로 베트남 파병입니다. 64년에서 73년까지 베트남 지역에 우리나라 군대를 비롯해서 여러 의료진 여러분들이 파견이 됐었는데, 이 베트남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은 베트남 그 내부에 공산당이랑 그 자본주의 세력이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산당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도 미군을 파견해서 싸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찾아가서 우리도 베트남 전에 참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는 미국이 거절을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미국이 자기들이 이제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에도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되면서 파병을 하게 됩니다. 64년 맨 처음에는 누가 파견됐냐면 의료진들이 우선 파견이 되고 태권도 교관이 파견이 되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부대가 파견되기 전에 64년도에 요 내용도 선지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곳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위에 별표를 좀 빼먹었네요. 별표 이게 지금 다중요해서 선생님이 별표를 안 친 건데, 한일 협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체 큰 별표 쳐놓고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 한일 협정의 조약 이름이 한일 기본 조약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약의 명칭도 알아야 되고, 이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내용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베트남 파병의 전투부대는 언제부터 파견이 됐느냐, 이것도 잘 나옵니다. 65년부터 전투부대의 파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군의 파병 비용은 대부분 미국이 지불을 했다라는 거고, 이 66년도 정도가 되면은 브라운 각서를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을 하게 됩니다. 브라운 각서는 우리나라에게 베트남의 군대를 파견하는 대신에 군사적인 원조를 해주고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군사적인 원조는 이제 한국군의 현대화를 도와주겠다라는 거고, AID 차관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브라운 각서라고 해서 선생님이 사료를 가지고 왔는데 되게 중요해요. 내용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군사적인 원조 내용 한번 선생님하고 읽어볼게요. 군사적인 원조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수년 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 경제적 원조도 한번 봅시다.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에 덧붙여 한국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한 추가 차관을 제공한다. 이거 두 개가 나오면, 군사 원조 내용과 경제 원조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다? 베트남 파병하면서 우리가 미국과 맺은 브라운 각서의 내용이다. 원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군대 현대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6.25 전쟁 전이나 이승만 정권과 조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박정희 정권 때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이루어진 브라운 각서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내용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고, 브라운 각서로 인해서 미국에게 원조도 얻어내고, 그 다음에 군대의 현대화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점들도 생기게 되겠죠. 베트남 자체 내에 민간이 희생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파병되었던 군인들도 많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고엽제 같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 라이트나이양 같은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영화 뭐죠?
나온 지 꽤 되었는데 영화 그 국제시장 보면은 그 우리 요 시기 우리 지금 배우는 요 시기가 들어가 배경이 되어서 한 개인의 이제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6.25 전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베트남 내 파병 갔다 와서의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와 연결해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와중에 6대 대선이 67년도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후보로 공화당 박정희, 신민당 윤보선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먹고 살기가 괜찮다라고 느끼게 되면서 결과는 이제 연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 앞에 우리 그 법에 의하면 중임까지 했으니까 이제 요 임기가 끝나면 이제 이 대통령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6차 개헌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대통령이 이제 욕심을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볼게요. 68년도에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첩보함인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포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반공을 제1국시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른 대통령으로 바꾸기보다는 국가 안보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라는 명분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제 개발의 지속을 위해서 3선, 그러니까 한 번 더 대통령 할 수 있도록 가능해야 한다라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주자가 아니고 주장이죠. 주장했다라는 거죠. 결과는 3선 개헌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 국회에서는 어쨌든 뭐 변칙적으로 이게 3선을 하자라고 발의가 됐어요. 근데 이게 국민 투표로 이제 통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번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1970년대부터 사공하고 전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체제가 성립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국내에는 이제 경제 위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경제 위기는 60년대 후반부터 이미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면서 하락하면서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돈이 처음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외국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유치를 해와서 공장도 짓고 땅도 사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도 사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제 유치를 해오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투자를 받아야 돼요. 투자를 이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나라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승인받은 기업들만 외국에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겠죠. 비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경 유착이 이때부터 약간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60년대 말에 돈을 많이 빌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60년대 후반에가 오면은 이제 돈을 빌렸으니까 이제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환 날짜가 다가오게 되면서 기업들이 아직까지 이거 돈을 갚을 상황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서 부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돈을 갚을 상황이 되니까 기업들이 우리 지금 돈 다 못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정확하게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자만 뭐 16%에 해당하고 또 뭐 사채를 빌려 쓰는 기업들도 있었는데 뭐 50%에 육박하는 사채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부 다 부도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8.3 조치, 사채를 동결하는 조항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비밀리에 국가에서 지금까지 빚이 있었던 거는 다 무효로 한다 뭐 이런 선언을 해버리고 그다음 이자율도 뭐 16%에 있던 것을 1%로만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자들의 의향을 물어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빚이 있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빚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했던 사람들에게도 타격이 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도를 맞을 뻔했던 기업들은 이제 이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만 이 조치는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논리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이 내세웠던 크게 두 가지 혁명 공약이 경제적 재건과 반공이라고 했죠. 반공이었는데 이 자기들이 내세운 두 가지 전부 다 해서 지금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반공에는 왜 위기가 찾아왔느냐? 69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이제 베트남 전쟁과 같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이것도 지웁시다.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는 이제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리게 된 거죠. 이거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못했어요. 거기 이제 베트남은 지금도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가 성공을 하게 되면서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고, 그 다음 이제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제 냉전 체제가 조금씩 해소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이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 역시 박정희 정부에 북한과 대화하라는 요구를 했고 주한미군도 일부 철수를 시키게 되는 등 냉전 체제가 완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할게요.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킬 때 자기들이 내세웠던 혁명 공약이 제일 큰 게 뭐였습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경제를 재건하겠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다라고 했죠. 근데 이 두 가지 전부 다 해서 위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막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것들도 보니까 빚이 너무 많고 기업들이 이 빚을 갖다가 못 갚아서 하루아침에 부도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83 조치로 사채를 동결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한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이제 무마를 시켰는 건데, 반공이 이제 대외적인 사건은 점점 냉전 체제가 완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반공만 내세울 수는 이제 없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와중에 7차 개헌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죠. 그 이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7월 4일, 72년이에요, 72년. 여기 옆에다가 연도를 한번 적어볼까요? 북한의 남북 대화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추진을 하게 되고, 72년 7월 4일, 여기 일자, 여기 7월 4일의 일자예요.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제시한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7월 4일 날 이 선언을 하고 3개월이 있다가 국가의 평화 통일, 이제는 통일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반공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더욱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헌법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 해산시키고 일부 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의결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국민투표를 거쳐서 유신헌법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 이제 유신헌법이라고 알려진 이제 10월 유신이죠. 10월 달에 있었으니까 보통은 10월 유신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10월 유신헌법의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의 영구집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6년을 임기로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 임기가. 근데 중임 제한이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출마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6년 하고 또 출마해서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중임 제한이 없다라는 게 역시나 영구적으로 영원히 집권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어디서 뽑느냐?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회의에서 뽑는데, 이거는 모든 국민이 다 투표하는 국민투표로 뽑는 게 아니죠.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게끔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유신은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해집니다. 이 권한들 잘 보세요. 국회 해상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가 구성되면은 여기 나오듯이 입법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국회에 해당하는 거겠죠. 국회가 법 같은 거 만드는 법안들을 발의를 하니까 사법권이니까 이거는 이제 법과 관련된 거 처리하는 거. 지금은 이제 대법관이 있는 법원, 뭐 검사 이런 거 있는 법관, 사법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선생님이. 사법. 그 다음 행정과 관련 게 이제 정부의 행정권,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이 10월 유신에 보면은 이 국회 해상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장악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를 장악을 하고, 그 다음 대법원장 임명권, 이 사법의 제일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 임명권도 가지면서 여기도 대통령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긴급조치권으로 해서 각종 법률의 효력을 정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 국민의 자유가 제한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법, 사법, 해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되는 형태가 10월 유신에서 만들어진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자기가 국회의원들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3분의 1 지명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제 개헌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그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유신 정우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0월 유신까지 다 만들어 놓고 12월 달에 다시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바뀌어진 헌법에 따라서 72년 12월 어디서 통일주체, 주제가 아니고 주체예요. 주체 국민회의에서, 어디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8대 대통령으로, 여기는 좀 예쁘게 별표까지 쳐놓으세요. 8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복잡한데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보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이제 영구 집권을 하게 되고 독재로 가게 되는 거에 유신에 반대하는 투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73년 이 장준하 주도하에 개헌 정언을 하는 100만 서명 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전개가 되니까 박정희는 긴급조치, 앞에 긴급조치 배웠죠. 긴급조치로 개헌 논의 자체를 금지시키고 민주화 운동 자체를 탄압을 하게 됩니다. 76년에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는 등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서 주장했던 내용들은 긴급조치 철폐,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퇴진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그러면 민주화 운동들을 탄압하기 위한 일들이 있었나? 보세요. 프레스 카드제 실시라고 해서 기자의 자격을 실사가 아니고 심사하고, 그 다음에 기자의 자격을 허가해주고 기자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정부에서 기자를 통제하는 제도가 뭐다?
프레스 카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야지만이 기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유신 체제에 대해서 정말 반대를 많이 했던 김대중을 납치를 해서 바닷가에 이제 수장을 시키려는 직전에 극적으로 김대중이 전 대통령이 구제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74년에는 민청항령 사건이라고 해서 이 사건은 뭐냐면 주요 대학들에서 학생들이 유신 철폐 시위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신 그 법안에 있었던 긴급조치 4호를 반포를 해서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을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민청학련이라고 표현합니다. 민청학련 사건을 빌미로 학생들의 반독재 투쟁을 탄압을 했습니다. 긴급조치 4호로. 그 다음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 민청학령 그러니까는 대학교에서 유신철폐 반대 시위하는 그 배후에는 또 뭐가 있다.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학생들의 투쟁을 탄압을 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그냥 막 탄압했다 이렇게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당시에 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이것들을 탄압을 하고 했으니까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잔인한 시기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긴급조치 4호 내용을 선생님이 사료 나오는 것들을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 75년도가 되면은 긴급조치 9호도 발표가 되겠죠. 이 사이에 뭐 1호, 2호, 3호도 있을 거고 5호, 6호, 7호, 8호도 있을 건데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긴급조치 4호하고 그 다음에 긴급조치 9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서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긴급조치 9호는 여기 선생님 읽어볼게요.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유신헌법은 잘못된 거다.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폐지를 청원 선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를 시키고 일체의 집회, 시위, 정치 관여 그런 행위들을 금지시키고 금지 위반 내용을 방송하거나 보도하거나 하는 내용을 아예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유신 체제였는데 어떻게 무너졌느냐. 73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1차 석유파동과 제2차 석유파동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석유파동 때는 그러니까 석유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이것들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걸 이제 석유파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73년도에 있었던 석유파동은 우리나라가 중동으로 많이 진출을 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오는 오일 달러를 벌어오는 방법으로 극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78년도의 석유파동은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입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를 배워보거나 하면 100% 맞는 논리는 아니지만 그 나라 경제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하락하거나 하면은 그 당시에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박정희를 지지하고 후원했던 사람들도 이때 78년도가 되면 경제가 엄청나게 석유파동으로 휘청이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대두가 되고 격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1979년 8월에 YH 무역 사태라는 게 있는데 YH 무역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요공들이 그러니까 여자 노동자들을 얘기하겠죠. 여공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회사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무런 사조 공지도 없이 파업 선언을 해버린 거죠. 회사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공들이 우리는 그럼 어디 가서 일을 하라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다가 신민당이라는 당사로 가서 피신해서 농성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신민당의 대표가 김영삼이었거든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박정희 정권을 이 사건을 빌미로 비판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박정희 정권이 김영삼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김영삼의 정치적인 텃밭이었던 부산 마산에서 민주화 운동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마 운동을 어떻게 진압을 하느냐를 둘러싼
이제 중앙정보부의 부장들 차지철과 김재규가 의견이 대립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 아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 그 영화가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79년 10월 26일에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이 되는 12.6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어디에서 앞에 그 헌법에서 개헌된 헌법에서 만들어 놓았던 10월 유신 헌법 통일주체국민의회에서 다음 대통령으로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진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도 많으니까 처음에는 큰 제목 순서대로 조금씩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세세한 내용들 조금씩 보면서 머리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원격 수업 끝나고 등교 개학하게 되면은 바로 선생님이 원격 수업 했던 내용들 쪽지 시험 칠 거니까 그때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습지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 교과서 읽으면서 복습도 꼭꼭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